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WTO 분쟁 해결 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트 체제와 달리 변화한 것 중에 하나로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어, 어, 네,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렸네요. 보고서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DSB의 지속적 감독이라고 해서 이 이행 과정에 실제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와 관련해서도 분쟁 해결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서베일런스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보복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른 국제법 분야와 달리 국제통상법이 아주 발전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이행의 문제를 어떻게 제재할지와 관련해서 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강제적인 제재를 한다라는 것에 국제법상 많은 한계, 제한이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는 WTO 분쟁 해결 절차 만들어지게 된 판결문, 즉 패널 보고서와 어펠릿 바디 보고서가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된 경우 그 채택된 보고서의 결론, 즉 결정과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이행되게 되면 보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가급적 이행을 하도록 위협을 하는 거고 이행이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보복이라는 방법으로 피소국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보복, retaliation이라고 해서 불이행시, 즉 패널 보고서, 펠릿 바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론을 불이행하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는 제소국과 피소국 간의 분쟁 당사자들 간의 보상, 컴pensation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합리적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20일 내에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양 당사국 간에 합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보상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분쟁 해결 기관 Dispute Settlement Body에 보복 조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국은 피소국에 대한 자신의 양허, 이 양허라는 말이 뭐냐면 concessions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트 체제에서 가트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가트라는 조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컨대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관세를 예를 들어서 60%를 매긴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와중에 우리가 60%가 아니라 이제 관세를 30%로 낮추었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관세를 일정 부분으로 낮추겠다라는 그 약속들을 양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품목별로 해당 국가가 얼마의 관세를 매기는지를 정리해 놓은 걸 양허표라고 합니다. 양허표. 그럼 예를 들어서 참고로 지금은 이제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WTO의 평균 관세는 약 8% 정도로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한미 간에는 예컨대 FTA를 체결하게 되어서 거의 관세가 제로가 되었죠. 뭐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WTO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A라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10%만 받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10%라는 혜택을 그 A라는 국가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A라는 국가가 분쟁 해결 제도 절차의 결과 우리나라와의 소송에서 졌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그 보복 행위로 A한테 주던 10%라는 양허 내용을 안 지키도록 이제 야 이거 우리 안 따라 이거 안 지킬래 이런 혜택을 너한테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소국은 피소국에 대한 자신의 양허 또는 다른 의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승소한 국가는 패소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혜택을 줬던 관세 수준, 그리고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지키기로 한 의무, 이것을 안 지키는 것. 이게 바로 retaliation,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복 조치의 수준은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의 수준과 동등해야 된다. 즉, 분쟁 해결의 대상이었던 소송에서 제소국이 당했던 피해 수준과 비슷한 수준만큼만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합리적인 얘기죠. DSB는 분쟁 해결 기관은 합리적 이행 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보복 조치를 허가해야 한다. 즉, 보복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30일 내에 보복 조치를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 허가 결정 또한 역총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분쟁 해결 기관에서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역총의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럼 유일한 예외적인 상황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자라고 만장일치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 하나의 국가라도 절차대로 진행하자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절차가 이 보복과 관련된 절차 또한 진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WTO 체제에서의 보복이라는 절차에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소위 말하는 교차 보복을 허용한다라는 크로스 리텔리에이션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승소국이 패소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이 보복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 영역을 교차해서 보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WTO를 구성하는 세 규범 체제 중 한 체제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다른 두 체제에서도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간에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가트 1994 제1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이와 관련해서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편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상품 무역 영역에서만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 즉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GATT와 관련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트립스와 관련해서도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품 영역에서 서비스와 무역 관련 지적재산이라는 영역을 넘나드는 교차 보복을 허용한다. 결국 이런 교차 보복의 허용이라는 것은 WTO 체제 하에서 보복이라는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WTO 분쟁 해결 제도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WTO 분쟁 해결 제도를 평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WTO 분쟁 해결 제도는 통일된 분쟁 해결 제도이다. 통일된 분쟁 해결 제도이다. 이 말의 의미는 1994년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죠. 바로 Understanding on the Rules and Procedure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라는 줄여서 우리가 DSU라는 단일한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DSU. 이걸 한국말로도 줄여서 그냥 분쟁 해결 양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WTO 체제 하에 모든 분쟁이 적용되는 통일된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된 겁니다. 즉 상품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따로
서비스와 관련된 것 따로가 아니라 WTO 체제 하의 모든 분쟁은 단일한 절차, 통일된 분쟁 해결 제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WTO의 다자적 통제가 강화되고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이 축소되었다. 물론 일부 여전히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가트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쟁 해결 제도 가트 1947 하의 분쟁 해결 제도는 정치적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힘 있는 강대국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 없는 약소국은 분쟁 해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게 상당 부분 극복된 게 WTO 체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자적 통제의 강화, 즉 강대국 일방이 일방주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WTO라는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기반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분쟁 해결 기관을 설치한 것, 즉 당사국 총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분쟁 해결 기관이 설치되었고, 그리고 분쟁 당사국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권리.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역총이라는 방식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되는 것. 그리고 패널이 설치되면 패널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가 있는데 이게 스탠다드, 어떤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특정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 WTO에서 다자적인 차원에서 통상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져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패널 보고서, 상소기관 보고서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고 자동적으로 이행 여부가 감시 감독되고 또 리텔리에이션 보복 절차 또한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져 있다. 이 분쟁 해결 절차의 사실상 자동적인 진행,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역총이라는 리버스 컨센서스라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불이행 시 양어 정지 등의 보복 조치 또한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강대국이 나는 이거 이행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WTO라는 다자적 차원에서 보복 조치, 그것도 교차 보복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결국은 개별 강대국의 입김을 줄이고 WTO 차원의 다자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게 바로 WTO 분쟁 해결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흔적 중에 하나가 분쟁 당사국 간 패널의 위임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즉, 패널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와 관련해서 WTO가 권고하는 표준적인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표준적인 위임 사항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표준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분쟁 당사국이 패널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최종적으로 분쟁 당사국에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분쟁 당사국들의 패널 중간 보고서에 대한 중간 검토라고 해서 패널 보고서가 최종 완성되기 이전에 인테림 리포트라고 해서 인테림이란 말은 퍼머넌트한 게 아니라 템퍼러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중간 보고서, 잠정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최종 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 중간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들이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테림 리포트 중간 보고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 interim review라고 합니다. 이 interim review의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패널의 의견에 반대하고 패널의 보고서를 수정할 여지가 일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 가트 체제와 비교하면 다자적 통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WTO 분쟁 해결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구속적 분쟁 해결 절차. 이게 가트 체제와 완전히 다른 거죠. 가트 1947 체제에서는 타임 프레임, 시간 구속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딜레이 될 여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WTO 분쟁 해결 제도에서는 DSU의 국제법상 규정으로 단계마다 타임 프레임, 지켜야 하는 시간의 제한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패널이 설치된 이후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 재판이 1심 재판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9개월 이내로 끝내라 라고 규정되어져 있고요. 만약 상소를 통해 상소기관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경우라면 최대 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WTO에서는 패널 설치 이후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9개월, 패널 설치 이후 상소기관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12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WTO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 타임 프레임을 지키지 못하고 이 기간이 계속 늘어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WTO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상소 기간 위원을 늘려서라도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패널 작업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무적인 건 아니고 proposed timetable이라고 해서 WTO가 권고하는 제안하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뭐 하는데 몇 주 해서 구체적인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WTO 분쟁 해결 제도의 가장 중요한 평가 대목 중에 하나가 상소기관이 출범했다는 겁니다. 1947 가트 체제에서는 오로지 패널 1심 단계만 있었죠. 근데 WTO 체제에서는 패널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상소 절차가 있고 그 상소 절차를 담당하는 어펠릿 바디가 등장했습니다. 이 어펠릿 바디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설기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심을 담당하는 1심 판결을 담당하는 패널, 그리고 패널의 의사결정에 불복해서 2심 법률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관이 있는데 패널은 그 성격이 수시기관입니다. 영어로 ad hoc이라고 하는데 ad hoc이란 말은 temporary라는 말입니다. 혹은 specia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널은 temporary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ad hoc의 다른 의미는 special이라고 했죠. 이 special이란 말은 특정 사건을 위한 패널입니다. 그 성격이 ad hoc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소기관은 standing 혹은 permanent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상설기관입니다. 상설기관. 즉, 늘 항상 설치되어져 있고
어떤 사건이라도 상소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인 거죠. 그리고 이 상소기관은 WTO 상소기관은 4년 임기에 7명의 위원으로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년 임기에 7명. 근데 WTO 체제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상소 절차를 거치게 되자 이 7명이 그 사건을 다 이 제한된 규정된 제한 시간 내에 다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소송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WTO 상소기관은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장승화라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 장승화 교수님이 바로 이 WTO 상소기관의 상소위원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WTO 판사를 한 거죠. WTO 상소기관 위원이라고 하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의 임기를 채우셨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 7명의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장승화 교수님과 함께 상소기관을 구성했던 7명의 위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승화 교수님이 그만두신 이후에 김현종이라는 분이 또 상소기관 위원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뭐 이분은 얼굴이 조금 아마 낯익은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 당시에는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당시 이름이 외교통상부였는데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던 김현종, 영어로는 당시에도 Minister of Trade, Trade Minister라고 해서 무역장관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후에 이분은 주미 한국 대사도 하셨고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외교안보실에 이 전체 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또 역할을 하시고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16년에 상소기관 위원이 되어서 2017년까지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4년 임기라고 했죠. 근데 2년 임기를 못 채운 채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결국 사임하시고 대한민국 외교안보 수석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뭐 많은 비판이 있으셨어요. WTO 상소기관의 위원이 국내의 어떤 정치적 직위를 위해 상소기관 위원의 자리를 그만두는 게 맞느냐에 대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김현종 위원께서 그만두신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WTO 상소기관이 이 사실상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작년 11월 30일 기준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상소기관은 불능의 상태입니다. 2021년 현재 WTO 상소기관의 이 7명의 위원이 모두 다 공석인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다소 일방적인 정책 때문인데 미국의 반대로 이 상소 기관 위원을 하려면 이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강요회의에서의 총회에 의한 상소기관 위원 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미국이라는 또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현실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진 국가가 WTO에 대한 일종의 비토를 행사한 거죠. 그래서 현재 뭐 상소기관은 공석인, 7명 공석인 상태고 WTO 분쟁 해결 제도는 아쉽게도 현재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자주의로 복귀하겠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다자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 협약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다시 미국이 되돌아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요. 또 지난 3월 1일 새로운 WTO 사무총장의 출범에도 미국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이와 더불어 머지않은 장래에 상소기관 위원들이 채워지고 WTO 분쟁 해결 제도가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WTO 분쟁 해결 제도의 평가를 한번 보면요. 우선 향후 개선 논의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WTO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지속 중입니다. 첫 번째는 상설 패널의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은 분쟁이 벌어지면 그 분쟁에 대해서 애드혹 수시적 성격의 일정 기간 동안 그 사건만 해결하는 패널이 만들어졌는데 이와 달리 어펠릿 바디는 상설 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논의 중에 하나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패널도 애드혹이 아니라 스탠딩, 퍼머넌트 패널을 만들어 보는 게 맞지 않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는 상소기구의 위원 수를 증가시키자 그리고 임기를 조정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 어펠릿 상설 패널 설치 여부 제가 순서를 조금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소기구의 인원은 7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임기는 4년 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임기도 늘리고 또 위원 수도 더 늘리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95년 WTO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7명의 어펠릿 바디, 4년 임기 어펠릿 바디 멤버들이 상소 사건을 해결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현재 WTO 분쟁 해결 제도에서 처리 중이어서 상소기관의 이 구성원들이 이 사건을 어,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의 위원을 늘리자라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전 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금전 보상이라는 건 아까 그 WTO 패널 보고서 그리고 상소기관 보고서가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되면 이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이 된다고 했는데 이 판결을 이행하지 못할 때 컴퍼세이션 1차적으로 보상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WTO에서는 금전적 보상의 방법은 없었어요. 즉 무슨 위반 조치가 있으면 그것을 그만하고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복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 논의는 WTO에서 규정상 없었는데 최근 논의 중 하나는 어,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도입하는 게 어떠하냐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WTO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봤는데요. 먼저 1947 가트 분쟁 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국제법 일반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일반적인 분쟁 해결 제도 또 설명을 드렸죠. negotiation, 협상이라는 게 있었고 또 good office라고 해서 주선이라는 것도 있었고 conciliation, 조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mediation, 중개라는 것도 있었고 arbitration, 중재, 그리고 litigation,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conciliation과 mediation을 합쳐서 그냥 영어로는 mediation, 그리고 한글로는 어, 조정이란 말로 통합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가트 체제에서는 이 협상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컨설테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당사국 총회가 분쟁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데 당사국 총회는 패널을 통해서 실제 분쟁을 해결하고 패널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법적 효과,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트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당사국 총회의 의사결정이 컨센서스에 의한 것이어서 일방 당사국의 반대로 모든 절차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WTO 분쟁 해결 제도는 1차적으로 컨설테이션으로 시작하는데 이 외에도 굿 오피스나 컨실리에이션이나 미디에이션의 방법도 규정되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주로는 컨설테이션, 협의로 시작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DSB, 분쟁 해결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분쟁 해결 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패널을 설치하고 그리고 패널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집행력 있는 문건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패널의 결론에 반대하는 경우 상소를 할 수 있고 그 상소 문제를 다루는 어펠릿 바디가 별도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WTO 체제는 기존 가트 체제 1947 체제와 달리 이행에 관한 절차와 심지어 불이행과 관련된 보복에 대한 절차까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WTO 분쟁 해결 제도는 기존 1947 가트 체제에 비해서 훨씬 더 제도적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되는 것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WTO의 기본 원칙 1이라고 해서 최혜국 대후라는 주제를 다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WTO 협정의 실체적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최애국 대우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생하셨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다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